여보세요? 누구냐? 너희 누구냐?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재벌 회장이 딸에게 10년 만에 건 전화.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올 거라 믿었던 그 번호로 낯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전화 안 내놔? 안 돼요. 이건 우리 엄마예요. 뚝!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비명과 함께 끊어지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벌 회장은 모든 것을 벗어던졌습니다. 수천억 재산도 회장이라는 이름도 그가 향한 곳은 지옥 같은 달동네. 그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건 자신의 피가 흐르는 쌍둥이 손주였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대성건설의 초고층 빌딩 현장에는 쇳덩이와 시멘트, 냄새가 뒤엉킨 먼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을 흰 안전모 쓴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대성건설 회장 오동필. 올해로 칠순을 맞은 그의 등은 구부러질 줄을 몰랐고 눈빛은 젊은 시절 현장 소장 시절 그대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셨다는 건 누군가 크게 혼이 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야? 오 회장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철골 구조물 용접 부위에 눈길이 닿은 순간이었어요. 하청업체 사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대답 대신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딱! 하청업체 사장의 안전모를 내리친 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따위로 할 거면 다 밀어버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함이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지만 오 회장의 분노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위험 앞에 수백 명의 인부들이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불같은 호통 뒤에 숨겨진 것이 권위가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오 회장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칠순 생일과 전처 제사를 겸한 자리였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후처 민혜숙과 처남 민기철 그리고 전처가 데려온 아들 민옥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민기철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민혜숙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민호는 아버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화려한 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 회장의 눈에는 그들의 웃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인 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저 자식들, 내 재산 나눠 가질 궁리만 하고 있겠지. 쨍그랑. 오 회장이 수저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은수저가 바닥에 튕기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밥맛 떨어진다. 다들 나가. 민혜숙의 입가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민기철은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텅 빈 식탁 위에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오 회장은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오 회장은 저택 깊숙한 곳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전처의 제사상이 차려진 그곳에는 국화꽃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여보. 오 회장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술잔을 따랐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젊은 시절 그대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20대 초반의 딸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도 연락이 없더라. 그애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혼잣말이 끊기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후처 민혜숙이었어요. 여보,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위로인 듯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매년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청승맞게 왜 이러세요, 정말. 청승맞다. 그 한마디가 오 회장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민혜숙은 한숨을 푹 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 회장은 술잔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갈수록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대신 더 커져만 갔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오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이 벽 뒤 숨겨진 금고를 더듬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현금 다발도 없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하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펴자 전처와 갓난아기였던 수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다음 장, 또 다음 장. 딸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발표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사진은 끊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수백 명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늦은 밤 금고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그 순간 오 회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만삭의 딸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빠,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제발. 뭐, 그 건달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대성건설 회장 딸이 그따위 거지놈이랑? 아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오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뺨을 맞은 수진이가 빗물과 눈물 속에서 비틀거렸어요. 거지놈이랑 살 거면 호적 파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빗속에서 아빠, 아빠 하고 외치는 딸의 목소리를 등 뒤로 한 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처남 민기철이 물어보지 않아도 수시로 뒷조사를 해서 알려주곤 하였는데 지금은 딸의 가족이 프랑스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아빠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오 회장은 사진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다시 쳤어요. 마치 10년 전 그 밤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 회장의 눈이 책상 위 낡은 수첩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전화번호. 10년 전 딸이 쓰던 전화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해봤자 없는 번호겠지. 이민도 가고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을까요? 떨리는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뚝. 신호가 같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취기가 한순간에 달아났습니다. 연결이 되네. 10초, 20초, 30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달깍.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오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이 번호로 전화를 받는가? 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누구냐? 수진이니? 너 누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전화 안 내나? 그리고 아이의 비명.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회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수화기에서는 끊어진 신호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오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수십 번을 다시 걸었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어요. 신호만 가다가 끊기고 또 끊기고 그 반복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 오 회장은 결국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잠옷바람에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오 회장은 서재에서 시뻘건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이 나뒹굴고 딸의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이 번호 추적해. 오 회장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딸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이게 따님의. 됐고, 새벽까지 위치 파악해서 보고해. 누가 이 번호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부 알아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오 회장을 보자 하면서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한데 엉킨 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보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추적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오 회장은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 음색,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남자의 고함과 비명. 내 핏줄이다. 틀림없어. 오 회장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위치 추적 완료됐습니다. 어디야? 서울 외곽 재개발 지구입니다. 일명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현재 대성건설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오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회사 사업구역? 네. 담당 임원은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야? 말해. 민기철 전무님입니다. 민기철, 후처의 남동생, 대성건설의 전무이자 오 회장이 믿고 맡겼던 처남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기묘했어요. 딸의 전화의 위치가 하필 처남이 담당하는 구역이라니.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가본다. 아침 9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달동네 초입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 회장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너져가는 판잣집들, 금이 간 시멘트 벽, 그리고 곳곳에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X 표시와 철거 예정 딱지.
이게 대한민국 서울이란 말인가. 평생 빌딩 숲과 고급 주택가만 보아왔던 오 회장의 눈에 그 풍경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흙탕물이 고인 골목, 녹슨 철조망, 폐가처럼 버려진 집들 사이로 냄새나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회장님, 일단 차 안에서 살피시는 게.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 회장은 성큼성큼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복 바짓단에 흙탕물이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낡은 리어카를 밀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란성 쌍둥이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 키만한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은 폐지는 더 무거웠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앞에서 끌고 여자아이가 뒤에서 밀었지만 리어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무거워. 조금만 참아, 도희야. 거의 다 왔어. 오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들이었어요. 어젯밤 전화를 받았던 그 아이들. 목소리가 똑같았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들이 저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냐?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그 뒤로 험상궂은 인상의 덩치들이 따라왔어요. 민기철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본능적으로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따라붙었어요. 아! 민기철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얼씬거리지 말랬지? 뻥! 민기철의 구두가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균형을 잃은 리어카가 옆으로 쓰러지며 폐지가 흙탕물 위로 쏟아졌어요. 밤새 모은 폐지가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아! 여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품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기철이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간 낙디 낡은 폴더폰.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폰을 쓰나 싶을 정도로 구식이었어요. 아저씨, 그거 우리 거예요. 돌려주세요. 도윤이가 민기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기철은 비웃듯 폰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이깟 고물이 뭐라고 이 난리야. 그냥 버려. 민기철이 폰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가 민기철의 팔에 매달렸어요. 안 돼요. 제발요. 이 새끼가. 민기철이 도윤이를 밀쳤습니다. 아이가 흙탕물 위로 나뒹굴었어요. 도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거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란 말이에요. 도윤이가 흙투성이가 된 채로 소리쳤습니다. 그 절규에 민기철의 손이 멈췄어요. 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화할지도 모르니까 꼭 받으래요. 제발 돌려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던 오 회장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네가 죽었다고? 죽어가면서도 이 못난 아비를 기다렸다고. 됐고. 민기철이 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두 뒤축으로 밟으려 했어요. 너희들 오늘 중으로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그 고물상 할망구랑 같이 묻어버린다. 알았어? 아이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도희가 바닥에 떨어진 폰을 황급히 주워 품에 안았어요. 민기철은 코웃음을 치고는 덩치들을 데리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 때려 죽일 놈. 나에게 딸이 이민 가서 잘 산다고 해놓고 내 딸이 죽어도 알려주지 않고 내 손자들을 핍박하다니. 회장님, 비서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 회장이 전봇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나서시면 안 됩니다. 뭐? 우선 자초지종을 먼저 알아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오 회장의 이가 갈렸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민기철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뱀 같은 놈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터였어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자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칠 수 있을 때까지. 오 회장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아이들이 엎질러진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흙탕물에 젖은 폐지를 하나하나 주우며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희야, 울지 마.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 손 다쳤어. 흑흑.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0살짜리 아이가 쥐어박힌 손을 옷에 문지르며 동생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오 회장의 눈에서 핏줄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로 돌아온 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양복 바지도 진흙투성이가 된 구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내 옷 벗겨라.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를 사귀고 난 뒤에 차갑게 가라앉은 결이. 작업복 구해와. 낡고 냄새나는 거로. 그리고 벙거지 모자도. 회장님, 설마 오늘부터 오동필은 죽었다. 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달동네의 지붕들이 보였어요. 나는 그냥 힘없는 늙은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떠돌이 거지.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오 회장을 보자 하면서 알았어요. 저 눈빛을 하고 있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감시팀 저 동네 외곽에 배치하고 민기철이 언제 오고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기록해. 알겠습니다. 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서 있던 골목이 눈에 밟혔어요.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그 눈빛 속에는 칠순 노인의 쇠약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맨주먹으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달동리 골목에 낯선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때가 절은 작업복에 구멍난 고무신, 얼굴 반쯤을 가린 낡은 벙거지 모자. 며칠은 씻지 않은 듯 쉰내가 풍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어휴, 냄새나. 어디서 굴러온 영감이야. 요즘 저런 노숙자가 왜 이렇게 많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그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앞 평상에 힘없이 주저앉아 골목을 살폈어요. 대성건설 회장 오동필. 수백억 재산의 주인이 거짓골을 하고 달동리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인부 앞에서 호통을 치던 그 입으로 지금은 침묵만 삼키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내 모습이어야지. 딸을 내쫓고 손주들을 모른 척한 놈은 이 꼴이 어울려. 자주 섞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물상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거기 누구슈? 투박한 사투리와 함께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나이에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어요. 고물상 주인 장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오 회장은 슬쩍 고개를 숙였습니다. 쫓겨날 각오를 했어요. 이런 꼴로 남의 가게 앞에 앉아 있으니 욕이라도 한 바가지 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슈?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할머니가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마침 라면 끓이려던 참인데 같이 먹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 거절할 틈도 없이 장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라면 냄비가 평상 위에 놓였어요. 계란 하나가 동동 떠 있었습니다. 자, 어서 드슈. 식으면 맛없어. 오 회장은 멍하니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를 먹어왔지만 이렇게 뜨거운 음식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건니는 마음의 온도가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라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짜고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영감은 어디서 오셨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장할머니가 평상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떠돌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구만. 요즘 세상이 험해서 영감 같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지. 장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오 회장은 라면을 먹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고물상 마당 한 구석에 낡은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작은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기, 저 신발은? 아, 저거, 우리 애들 거. 애들이요? 그려. 쌍둥이가 둘 있어. 도윤이랑 도희. 지금은 폐지 주우러 나갔는디 저녁 때 되면 들어올 거요. 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 도희. 어제 봤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장할머니가 우리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들이 할머니 손주들이요? 손주는 무슨. 장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냥 내가 주워다 키우는 거지. 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된 거요? 장할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2년 전에 갔어. 둘 다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요? 그려. 남편이 운전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혔다더라고. 병원에 간 지 1시간 만에 죽었어. 근데 장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삼키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었어요. 수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기를 맡겼어. 오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라고 했어? 수진이. 이 골목에서 새 들어 살았는데 그렇게 착한 애기 엄마가 없었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항상 웃고 다녔지. 장할머니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저 애들 엄마가 병원에서 숨 넘어가면서 그러더라고. 이 전화기 번호만은 꼭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가 대성건설 회장님이시라고. 언젠가 전화하실지도 모르니까. 오 회장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겠으면서도 유언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 폐지 팔아서 요금 냈지. 한 달에 2만 원씩.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형편엔 큰 돈이요. 장할머니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가 무서운 분이 아니래. 그냥 외로운 거래. 언젠간 꼭 전화할 거래.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 연락해 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딸이 죽는 것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관뒀지. 오 회장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라면 그릇을 밀어내고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 실례. 비틀거리며 고물상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입을 틀어막았지만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체면도 칠순 노인의 위엄도 없었어요. 그저 딸을 잃은 아비가 늦은 후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널 죽였어. 10년 전 빗속에서 내쫓았던 딸.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딸. 죽어가면서도 이 못난 아비를 기다렸던 딸. 미안하다. 미안하다.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흙먼지가 눈물에 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슴속 죄책감을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 회장이 담벼락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고개를 돌리자 쌍둥이가 서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아이들, 도윤이와 도희.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도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 회장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어요. 울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울면 복 달아난다고. 10살짜리 아이가 칠순 노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작은 손길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도윤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찐 감자 2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아까 할머니가 주셨어요. 저희 저녁인데 할아버지 드세요. 도윤이가 감자 하나를 반으로 쪼개 오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오 회장은 그 감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반쪽짜리 감자. 이 아이들의 저녁 전부였어요. 수진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감자가 입안에서 녹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단맛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맛있죠? 감자가 제일 맛있어요. 도희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에 오 회장은 속으로 맹세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 저녁 무렵 장할머니가 오 회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영감, 오늘 밤은 어디서 자려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럼 여기서 자슈. 마당 한 구석에 거적대기라도 깔아줄 테니. 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에게 감사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했습니다. 장할머니가 담배를 한 대 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감. 니? 영감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니겠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요. 그 한마디가 오 회장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왔다. 그래요. 그는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이었습니다. 딸을 죽인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남은 핏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 회장은 그 별을 바라보며 딸에게 속삭였어요. 수진아, 이 아비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킬게. 네가 남긴 보물들을 내 목숨 걸고 지킬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 회장은 고물상 마당 한 구석에 거적대기를 깔고 지냈어요. 밤이면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낮이면 파리떼가 얼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비단 이불과 온돌방에서만 잠들던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죽게 만든 놈이 호강하면 되겠냐.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이들이 폐지 수거하러 나가면 멀찍이 따라가 리어카를 몰래 밀어주었어요. 비탈길에서 아이들이 힘겨워할 때 뒤에서 살짝 힘을 보태면 리어카가 술술 올라갔습니다. 오빠, 오늘따라 리어카가 가볍다. 그러게. 이상하니.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 회장은 저만치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되면 불침번을 섰습니다. 컨테이너 앞 평상에 앉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어요. 민기철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희가 종종 걸음으로 오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냐, 아가.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저희 맨날 할아버지만 부르잖아요. 오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본명을 댈 수는 없었어요. 그냥 돌쇠라고 불러라. 돌쇠요? 돌쇠 할아버지? 도희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던지 오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졌어요. 돌쇠 할아버지, 그럼 글자 아세요? 이번엔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구겨진 숙제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저희 숙제 좀 도와주세요. 옥분 할머니는 글자를 잘 모르셔서 오 회장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였어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평생 수천억 원의 사업을 굴려온 그에게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거라.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 거야. 우와, 할아버지 진짜 똑똑하다. 도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도 눈을 반짝이며 연필을 쥐었어요. 오 회장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수진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영특하구나. 다음 날 오후 평화롭던 골목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외제 세단 한 대가 흙탕길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휠에 진흙이 튀고 차체에 먼지가 묻었지만 그 차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 옷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샤넬 선글라스에 에르메스 핸드백. 달동리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이었습니다. 민혜숙. 오 회장의 후처였습니다. 어머, 여긴 공기가 썩었니? 민혜숙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 민기철이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쪽으로. 오 회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물상 뒤편에 쌓인 폐지 더미 뒤로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것들이 왜 같이 여기까지 왔지? 민혜숙과 민기철이 골목 구석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기철아,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민혜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쌍둥이들 아직도 살려뒀어? 누나, 그게 동리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눈? 이 동리가 조만간 다 밀린다면서? 그때 같이 치워버리면 되잖아. 민기철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날짜에 맞춰서. 바보야. 민혜숙이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을 휘둘렀어요. 회장 영감이 죽기 전에 저 애들이랑 만나면 어떡해?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끝장이야. 내 아들 민호한테 갈 재산이 전부 저거지 새끼들한테 넘어간다고. 오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 알았어? 어떻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불이라도 지르든. 불? 뭐 어때? 이 동리 컨테이너들 워낙 낡아서
불이 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 애들이 자다가 질식 쌓은 걸로 하면 돼. 오 회장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챙겨준 소형 녹음기가 손에 잡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다 녹음되고 있다.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말해라. 녹음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20년을 같이 산 아내가 자신의 손주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믿었던 처남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것들,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튀어나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나서면 안 됐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때 민혜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철아, 저기 누구 있지 않아? 오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혜숙이 폐지 더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어요.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야옹! 폐지 더미 사이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민혜숙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깜짝이야. 더러운 것. 고양이가 골목 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민혜숙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옷을 털었어요. 에휴, 이 동리는 정말 못 있겠다. 기철아, 알아서 해. 난 간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오 회장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혜숙은 떠나기 전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낯선 아줌마의 등장에 도윤이가 도희를 등 뒤로 숨겼어요. 뭐예요? 이거 맛있는 사탕이야. 먹을래? 민혜숙이 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기계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탕 먹고 딴 동네 가서 살래? 아줌마가 좋은데 소개해 줄게.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희 여기서 살 거예요. 옥분 할머니랑 돌쇠 할아버지랑 같이. 민혜숙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좋을 대로 해. 민혜숙은 사탕 봉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이힐 뒤축으로 사탕을 지지겨 밟았어요. 알록달록한 사탕이 흙먼지 속에서 부서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민혜숙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세단에 올라탔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오 회장은 숨겨두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녹음 증거 확보했다. 살인 교사 내용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를 더 모으시지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그래. 그때까지 외곽 감시를 더 강화해.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도 구름 뒤에 숨고 별빛마저 희미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오 회장은 평소처럼 컨테이너 앞 평상에 앉아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낮에 민혜숙이 뱉은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사고사로 위장하든 불이라도 지르든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살폈어요.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들고양이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폐지더미 소리, 멀리서 짖는 개 소리.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오 회장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매캐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 기름 냄새였어요. 이 냄새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 회장은 소리 없이 평상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면을 뒤집어 쓴 남자들이었어요. 한 놈은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서 기름을 쏟아붓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컨테이너 벽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컨테이너 전체가 휘발유로 흥건하게 젖어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놈들이 진짜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복면을 쓴 남자 중 하나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철커덕. 라이터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어요. 그 순간 오 회장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평상 옆에 굴러다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이놈들. 퍽! 소주병이 라이터를 들고 있던 남자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불이야. 사람 살려. 오 회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골목 전체가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어요. 불이야. 사람 살려요. 잠들어 있던 달동리가 깨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범인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머리를 맞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오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오 회장은 피하려 했지만 젊은 놈들의 속도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이 뺨을 때렸어요.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 영감탱이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옆구리를 차이고 등을 밟히고 온몸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컨테이너 문 앞을 막아섰어요. 이 새끼가 아직도.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가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문 뒤에 딸이 남기고 간 보물들이 있었어요. 이 못난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외면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핏줄이. 어딜 감히. 오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딜 감히 내 손주들한테. 허리를 숙여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달려드는 남자의 정강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방화범이다. 잡아. 장옥분 할머니가 맨 앞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굵직한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어디서 불을 지르려고. 장할머니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뒤이어 동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막대기를 든 사람, 냄비 뚜껑을 든 사람,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치는 사람. 저놈들 잡아. 경찰 불러. 범인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골목 어둠 속으로 쥐새끼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오 회장은 그제야 컨테이너 벽에 기대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막았다. 막아냈어. 아이들이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할아버지.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할아버지. 도희가 오 회장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온몸에 묻은 흙먼지와 멍자국. 괜찮다, 아가. 할아버지 괜찮아. 오 회장이 힘겹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도희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도희가 급히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뽀로로 밴드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붙여요. 아프면 안 되니까. 도희가 울먹이며 오 회장의 상처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터진 입가에 하나, 긁힌 손등에 하나. 어린아이용 작은 밴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처였지만 도희는 진지하게 밴드를 붙여 나갔어요. 우리 때문에 다쳤어요. 우리 때문에. 도희가 흐느꼈습니다. 도윤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오 회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쓰라린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아이들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좀 덜렁대서 넘어진 거야. 걱정 마라. 장옥분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오 회장의 상태를 살피더니 혀를 찼어요. 영감, 병원 가야겠어. 갈비뼈 금 갔을지도 몰라. 괜찮소? 이 정도 가지고 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말이 아닌데. 장할머니가 수건에 물을 적셔 오 회장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오 회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근데 영감, 왜 그러시오? 당신 보통 사람 아니지? 오 회장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거지가 이렇게 담대할 리가 없어. 방화범한테 맨몸으로 달려드는 거지가 어디 있어? 소주병 던져서 머리 맞히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던데. 장할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 회장은 식은땀이 났어요. 그게 젊었을 때 군대에서 좀 굴러서. 군대? 특전사였소. 그래서 좀. 장할머니가 한참 동안 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뭐 영감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요. 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동이틀 무렵 오 회장은 몰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비서실장,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감시팀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괜찮다. 그보다 디데이는 내일이다. 내일 철거 강행한다고 했지? 그때 끝을 낸다. 병력 전부 집결시켜.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전 직원 비상 대기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오 회장은 컨테이너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 도윤이의 목소리였어요. 돌쇠 할아버지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지켜주세요. 이어서 도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터진 입술에 짠맛이 번졌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몸이 부서져도 좋았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다. 내일 모든 걸 끝낸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 새벽 어스름 속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달동리 전체가 그 소리에 깨어났어요. 오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맞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골목 입구 쪽을 바라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포크레인 세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노란 철제 괴물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굴착기 팔이 하늘을 향해 치켜들려 있었어요. 그 뒤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민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민기철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주민 여러분, 오늘부로 철거가 시작됩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오시오. 할아버지,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도희가 오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 뭐예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포크레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회장은 아이들을 컨테이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학교고 뭐고 오늘은 안 돼. 일단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근데 할아버지 말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회장은 컨테이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어요. 골목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옥분 할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동리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허리가 굽은 할머니, 어린 손주를 업은 아낙니까지 달동리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모두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야, 이놈들아. 장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여기가 니들 땅이야? 사람 사는데 왜 이래? 민기철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개발 구역이에요. 보상금 드린다잖아요. 이제 나가셔야죠. 보상금? 그 푼돈 받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린 여기서 평생 살았어. 그건 할머니 사정이고요. 민기철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밀어. 포크레인의 굴착기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장할머니가 포크레인 앞에 들어 누웠어요. 동리 노인들도 하나둘 그 옆에 누웠습니다. 인간 방패였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밀어. 이 집구석을 밀려면 날 먼저 밀고 가. 노인들이 서로의 팔을 끼고 스크럼을 짰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민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노인니들이 진짜. 그가 다시 손짓을 했어요. 호스 가져와. 용역 깡패 몇 명이 소방 호스를 끌고 왔습니다. 물탱크 차에서 연결된 굵직한 호스였어요. 잠깐 설마. 오 회장이 뭔가 느끼는 순간 호스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콱! 차가운 물줄기가 노인들을 덮쳤어요.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어요. 으악! 아이고! 장할머니가 물줄기에 밀려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무릎을 부딪혔어요. 시퍼런 멍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할머니, 오 회장이 달려갔습니다. 장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괜찮으시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장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무릎을 심하게 다친 게 분명했습니다. 오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물에 젖어 저항력을 잃은 노인들을 하나씩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짝 다루듯 거칠게. 할머니들의 비명과 할아버지들의 신음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야, 살살해. 사람이잖아. 시끄러워, 할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셔. 노인들이 골목 구석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인간 방패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민기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고물상 옆 컨테이너에 닿았어요. 저기 아직 안 나왔지? 니 전무님. 그 쌍둥이들이요. 좋아. 내가 직접 가지. 민기철이 컨테이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놈이. 민기철이 컨테이너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녹슨 문이 뜯겨져 나갔어요. 야, 나와.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무서워. 도희야, 뒤에 있어. 도윤이가 여동생을 등 뒤로 숨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가 어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민기철이 도윤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 새끼들 나오랬지. 아야, 놓으세요. 도윤이가 발버둥 쳤어요. 그러다 본능적으로 민기철의 손을 깨물었습니다. 아, 이 새끼가. 민기철이 손을 뿌리치며 도윤이를 밀쳤어요. 아이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오빠. 도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왔어요. 민기철이 도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 시끄러운 것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들으면서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용역 깡패들이 골목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이거 뭐야? 민기철의 눈이 도윤이의 품에서 삐져나온 것을 포착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아직도 이 고물을 갖고 있었어? 민기철이 도윤이의 품에서 폴더폰을 확 뺏었습니다. 안 돼요. 그거 우리 거예요. 도윤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기철이 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깟 고물폰이 뭐라고. 그리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퍽! 폴더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액정이 갈라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도희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휴대폰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야. 밟지 마. 밟지 마. 아이의 절규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기철은 비웃음만 흘렸어요. 엄마, 니들 엄마는 죽었잖아. 이 고물폰이 무슨 엄마야. 민기철이 구두 뒤축을 들어 올렸습니다. 완전히 짓밟아 부숴버리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골목 구석 폐지 더미 뒤에서 오 회장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귓가를 찢었어요. 깨진 휴대폰을 끌어안고 우는 도희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저건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다. 죽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남긴 이 못난 아비와 이어진 유일한 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이고 뭐고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 회장이 폐지 더미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옆에 굴러다니던 굵직한 몽둥이를 집어들었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골목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어젯밤 맞은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기철의 구두 뒤축이 휴대폰을 향해 내려가려는 그 순간 오 회장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멈춰라. 그 한마디가 골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기철의 구두 뒤축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역 깡패들도 쓰러져 있던 노인들도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어요. 거적대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구멍난 고무신 때에 절은 벙거지 모자. 며칠째 씻지 않아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어젯밤 맞은 상처로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평생 수천 명의 인부를 호령하고 수백억의 사업을 일으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그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기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 거지 영감탱이가?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민기철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비켜.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휙! 오 회장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민기철의 발목을 정확하게 후려쳤어요. 으악! 민기철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휴대폰을 밟으려던 구두가 허공을 차며 뒤로 넘어갔어요. 이 미친 늙은이가. 민기철이 바닥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발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어요. 오 회장이 그 위에 우뚝 섰습니다. 몽둥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천둥처럼 우렁찼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딸의 물건에 발을 대느냐. 그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뭐라고? 민기철이 눈을 비비며 오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거지 노인의 말투가, 눈빛이 어디선가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용역 깡패 3명이 달려들었어요. 이 미친 노인니, 죽여버려. 주먹을 휘두르며 덤볐습니다. 젊고 힘센 놈들이었어요. 거지 노인 하나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닐 터였습니다. 하지만 휙! 오 회장의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휘둘러졌어요. 첫 번째 놈의 손목을 쳤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주먹이 꺾였어요. 몸을 틀어 두 번째 놈의 정강이를 후렸습니다. 으악! 놈이 무릎을 꿇었어요. 세 번째 놈이 등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오 회장이 몸을 낮추며 뒤로 몽둥이를 찔렀어요. 명치를 맞은 놈이 숨을 헉헉거리며 쓰러졌습니다. 3초, 단 3초 만에 3명의 깡패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용역 깡패들이 멈칫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저 노인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였습니다. 오 회장은 거친 숨을 내쉬며 똑바로 섰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젯밤 상처가 다시 터져 얼굴에서 뜨거운 기운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 덤빌 놈 있으면 나와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깡패들이 꿈쩍도 하지 못했어요. 돌쇠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희였어요. 깨진 휴대폰을 끌어안은 채 오 회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도윤이도 동생을 끌어안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감자를 나눠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불침번을 서주던 그 돌쇠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 눈앞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위풍당당하게 서서 깡패들을 제압한 노인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쓴 낡은 벙거지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때에 절고 땀에 젖은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헝클어진 반백발이 새벽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흙먼지와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 얼굴에는 평생 정상에 서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민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 얼굴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눈빛, 저 인상,
저 카리스마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매형? 민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회장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급정거하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골목 입구로 향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10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뒤이어 대성건설 로고가 박힌 작업복과 흰색 헬멧을 쓴 건장한 남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100명?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대성건설 감사팀과 본사 직원들이 군대처럼 정렬하여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어요. 용역 깡패들이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맨 앞에서 비서실장이 걸어 나왔어요. 그는 오 회장 앞에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쥐새끼들을 도간에 가두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용역 깡패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회장님, 대성건설 회장. 자신들이 폭행하고 조롱했던 거지 노인이 이 재개발 사업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저 노인이 대성건설 회장님이시라고? 끝났어, 우리. 깡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감사팀 직원들이 순식간에 용역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십 명의 깡패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기철은 발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매형. 아니,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오 회장이 민기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오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민기철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네가 내 딸을 숨기고 내 손주들을 죽이려 하고 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10년이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내 딸이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내 손주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폐지 주우며 산 줄도 몰랐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니놈은 내 앞에서 내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웃고 술 따르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외치며 꼬리를 쳤지. 안 그래? 민기철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에. 장옥분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다친 무릎을 절뚝거리며 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감이 대성건설 회장이었어? 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 할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속인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간 거적대기에서 잠자고 라면 얻어먹고 아이들 숙제 도와주던 그 거지 영감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총수였다니. 그럼 그 아이들이 제 핏줄입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10년 전에 내쫓은 딸의 아이들입니다. 제 손주들이에요. 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산이 깨진 액정, 금이 간 몸체. 딸이 죽어가면서도 남긴 마지막 유품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어요. 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휴대폰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흙먼지가 묻고 작은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수진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새벽 햇살이 골목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긴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흑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철아, 다 밀었니?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철아, 다 밀었니? 그 목소리에 골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혜숙이었어요. 최고급 외제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샤넬 선글라스에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이힐이 흙바닥을 디딜 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동리는 올 때마다 신발이 더러워져서 투덜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서던 민혜숙이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용역 깡패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거지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기철아, 이게 무슨... 민혜숙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기철에게 닿았어요. 발목을 부여잡고 벌벌 떨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저 거지 노인니가 뭐라고. 그때 거지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혜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혜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선글라스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눈이 있는 힘껏 크게 떠졌습니다. 여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꼴이 남편일 리가 없었어요. 때에 절은 작업복, 흑투성이 얼굴, 구멍난 고무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저 눈빛은 틀림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화가 났을 때 저렇게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어떡해. 민혜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짝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왜 저런 옷을?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민혜숙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그 발걸음 소리가 민혜숙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전부 기철이가. 말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오 회장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 목소리가 누구 거지? 오 회장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며칠 전 이 골목에서 녹음한 그 대화였습니다. 그 쌍둥이들 아직도 살려뒀어? 회장 영감 죽기 전에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끝장이야. 민혜숙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 사고사로 위장하든 불이라도 지르든. 녹음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회장 부인이래. 사람을 죽이려고 했나 봐. 세상에 저렇게 예쁜 얼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혜숙의 얼굴이 새빨갛게 그리고 새파랗게 변해갔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조작? 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엊그제 새벽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컨테이너에 기름을 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가 확대됐어요. 저 차는 기철이 네 명의로 된 법인 차량이더라. 오 회장이 민기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기철이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회 회장님, 살려주세요. 누나가 시킨 거예요. 닥쳐. 오 회장이 다시 민혜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것이 들려 있었어요.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서류 봉투였습니다. 며칠간 품속에 넣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오 회장이 봉투를 민혜숙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민혜숙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혼 서류다. 민혜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그리고 그 아래에 형사 고발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살인교사, 방화교사, 횡령, 배임. 오 회장이 차갑게 읊었습니다. 네 죄목이다. 감옥에서 썩어라. 여보. 민혜숙이 오 회장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이힐이 벗겨지고 스타킹이 찢어졌습니다. 명품 코트가 흙먼지에 더럽혀졌어요. 조금 전까지 도도하게 콧대를 세우던 여자가 흙바닥에서 발에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발. 오 회장은 매몰차게 다리를 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죽게 내버려두고 내 손주들까지 죽이려 한 것이 20년을 운운해? 민혜숙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오 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오동필 회장님이시죠? 선두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증거 자료 확인했습니다. 민기철, 민혜숙 두 사람을 살인 교사 및 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가져가시오.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들이 민기철과 민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매형, 살려주세요. 민기철이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누나가 시킨 거예요. 다 누나가. 민혜숙도 울부짖었어요. 여보. 하지만 오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로 걸어갔어요. 도윤이와 도희가 서로를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민기철을 바라보는 눈에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 사람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아저씨였으니까요. 오 회장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쪽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다 끝났다. 이제 무서운 사람들 없어. 도희가 오 회장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안 무서워요? 그래. 이제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오 회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어요. 민기철과 민혜숙의 울부짖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골목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무너진 판잣집 위로, 쓰러진 노인들 위로,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은 할아버지와 손주들 위로 내려앉았어요.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가슴에 품은 깨진 휴대폰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네 원수는 갚았다. 남은 건 이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하는 거다. 오 회장은 아이들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끝났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에는 어수선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친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장옥분 할머니는 무릎에 붕대를 감고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진술을 받고 감사팀 직원들이 현장을 정리했어요. 용역 깡패들이 탔던 포크레인은 엔진이 꺼진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으르렁거리며 집을 부수려 했던 노란 괴물이 이제는 힘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무너진 판잣집 위로 쏟아졌습니다. 밤새 불어닥쳤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오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휴대폰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깨진 액정, 떨어져 나간 배터리 덮개, 금이 간 버튼들. 손바닥에 작은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수진아, 이게 네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구나.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오 회장은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윤이와 도희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돌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던 그 눈이 지금은 낯설고 경계하는 빛을 띠고 있었어요. 오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도윤이가 본능적으로 도희를 등 뒤로 숨겼어요. 할아버지, 아니, 도윤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그 한마디에 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희 같은 애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알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니까요. 돌쇠 할아버지가 대성건설 회장이었다는 것,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회장님의 친척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엄마가 이 회장님의 딸이었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양 무릎이 닿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천억 원의 기업을 호령하던 사람이 10살짜리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흙먼지가 바지를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아, 도희야.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를 쫓아낸 못난 외할아버지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10년 전에 너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 집안이 안 맞는다고, 가난뱅이랑 어떻게 사냐고. 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 오는 날 밤에 너희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어.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근데 나는 그의 뺨을 때리고 쫓아냈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연락도 소식도 아무것도. 그러다가 며칠 전에야 알았어. 너희 엄마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오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너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도희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도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도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작은 손이 오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래요. 그냥 외로운 거래요. 너무 오래 혼자 계셔서 마음이 딱딱해진 거래요. 오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니? 니,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래요. 언젠간 꼭 전화할 거래요. 그때 잘 받으랬어요. 도희가 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 안 버린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전화했잖아요. 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품 안에 안겼어요. 며칠간 함께 지내며 익숙해진 냄새가 났습니다. 폐지 냄새, 햇볕 냄새, 그리고 아이들만의 따스한 체온. 할아버지, 도윤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저희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 너희 진짜 외할아버지다. 그럼, 저희 이제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너희 힘들게 못해. 오 회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희가 오 회장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대요.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죽는 순간까지 이 못난 아비를 원망하지 않았다니. 기다렸다니. 나도 보고 싶었다. 매일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2년의 그리움이,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흑, 이게 가족이지. 옆에서 지켜보던 장옥분 할머니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붕대감은 무릎을 절뚝거리며 일어섰어요. 투박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요. 오 회장이 아이들을 안은 채 장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장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 왜? 큰절 받아주십시오. 오 회장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큰절이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딸을, 제 손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장할머니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러지 마슈. 내가 뭘 했다고. 2년 동안 폐지 팔아서 전화요금 내셨잖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 거두어 키우셨잖습니까?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나은 어른이십니다. 장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나는 그냥 했어. 애들이 불쌍해서 했지. 뭘 바라고 한 거 아니여. 장할머니가 오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됐어. 나한테 절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주슈. 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데를 어떻게 떠나. 하지만 걱정 마라. 여기도 이제 새로 지어진다며? 깨끗한 집 들어가면 되지, 뭘. 장할머니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신 말이야. 니, 명절 때는 불러줘. 송편도 먹고 싶고 애들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오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물론입니다. 매 명절마다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오 회장은 기술팀을 총동원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휴대폰을 복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최고의 기술자들이 며칠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기적처럼 데이터가 살아났어요. 휴대폰 안에는 딸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 작은 방에서 밥을 먹는 모습, 공원에서 노는 모습.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 오 회장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나 수진이야.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나 많이 아파. 근데 아빠한테 갈 면목이 없어. 우리 도윤이 도희, 아빠 닮아서 똑똑해. 아빠, 나 용서해줘. 사랑해. 오 회장은 그 음성을 영구 보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수진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게. 네 아이들 잘 키울게. 네 목까지 사랑해줄게.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달동리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져가던 판잣집들이 사라진 자리에 2개의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진 어린이 병원, 옥분 복지관, 하얀 외벽에 새겨진 이름이 봄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오 회장이 딸과 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와 말벗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옥 같던 이곳이 이제는 사람들이 웃음 짓는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달동리에 살던 주민들도 새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오 회장이 나서서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마련해 주었어요. 비바람에 떨던 분들이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입구에는 특별한 명패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명예관장 장옥분. 장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오 회장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제 장할머니는 매일 복지관에 출근해서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된장찌개도 끓여 나누었어요. 평생 폐지를 팔며 살던 분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오 회장의 저택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성건설 비자금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민혜숙, 민기철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벌 총수의 친인척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민혜숙과 민기철의 모습이 비쳤어요. 1년 전 명품으로 치장하던 민혜숙은 흰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기철은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렸어요. 오 회장은 무표정하게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민호 씨에게서요. 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호. 후처 민혜숙의 아들. 한때 자신의 재산을 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알고도 막지 못한 저는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민호 올림. 오 회장은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어요. 이 녀석도 제 길을 찾아가겠지. 요즘 오 회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어요.
더 이상 수백 명의 인부를 호령하지도 수천억의 사업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어요. 도윤아, 도희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할아버지, 5분만요. 안 돼. 어서 일어나. 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이 오 회장의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에 가는 것. 고급 세단 대신 노란색 승합차를 직접 운전했어요. 운전기사가 있어도 굳이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직접 운전해요? 남이 운전하면 재미없잖아. 할아버지가 너희 데려다 주는 게 좋아서 그래. 할아버지 이상해요. 이상하면 어때? 할아버지 맘이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오 회장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승합차가 멈췄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윤이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부모 참관일이에요. 오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2시까지 간다. 약속이에요.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 회장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도윤이는 이번 학기에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처음에는 전학 온 아이라고 왕따를 당할 뻔했지만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에 아이들이 하나둘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도희는 지난달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빠, 옥분 할머니, 그리고 하늘에서 웃고 있는 엄마 아빠. 크레파스로 그린 서투른 그림이었지만 심사위원들의 눈시울을 적셨어요. 오 회장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가운데 걸어두었습니다. 딸의 사진 바로 옆에요. 저녁 무렵 오 회장의 저택 마당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리으리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마당에 놓인 평상 위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직접 불판을 뒤집고 장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쌈을 쌌어요. 아이들이 그 주변을 뛰어다니며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탔어요. 안 탔어. 이게 맛있는 거야. 거짓말. 까매졌잖아요. 에이, 이게.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장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손주들한테 밥은 안 먹이고 고기만 먹이면 어떡해. 밥 먼저 먹어, 밥. 할머니, 고기가 더 맛있어요. 맛있긴 뭐가 맛있어. 밥 안 먹으면 쌈 안 싸줄 거야. 할머니의 잔소리에 아이들이 후다닥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오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푸짐하게 드세요. 나는 됐어. 애들이나 먹여. 그래도 드셔야지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명절마다 모시겠다던 약속을 오 회장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명절뿐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장할머니를 모셔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때로는 따뜻한 방에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도윤이가 상추를 들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상추 안 드셔요? 응? 아, 그래. 도희가 직접 쌌어요. 맛있게 드세요. 도희가 작은 손으로 쌈을 내밀었습니다. 삼겹살에 마늘, 쌈장, 그리고 밥알이 몇 개 올라가 있었어요. 엉성하게 싼 쌈이었지만 오 회장은 그것을 한 입에 넣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정말요? 제가 또 싸줄게요. 도희가 신이 나서 상추를 집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야, 마늘 너무 많이 넣지 마. 할아버지 속 쓰려. 괜찮아. 할아버지 위장 튼튼해. 거짓말.
어제 소화제 드셨잖아. 그건 어제 과식해서 그런 거야. 아이들의 티격태격에 오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할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하, 할아버지 배에서 풀 나겠다, 풀. 도희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부른지 마당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장할머니도 평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오 회장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접시에 남은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올려 쌈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손에 든 쌈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수진아.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보고 있니? 아빠가 약속 지켰다.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윤이 도에 잘 크고 있어. 걱정 마라. 아빠가 죽는 날까지 지켜줄 테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딸이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엄마 아빠 만나면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오 회장이 쌈을 한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인지 쌈장인지 알 수 없는 맛이었어요. 마당에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 장할머니의 낮은 코 고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우는 소리. 오 회장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불면의 밤을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연락 한 번 하지 못했던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곁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수진아, 고맙다. 오 회장이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네가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고맙다.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 수 있게 됐다. 밤하늘의 별이 한 번 더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오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70평생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 대신 고요한 행복이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와 손주들, 그리고 은인.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아 시청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후회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가슴 치기 전에 오늘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